이번 시간에는 무형자산을 봅시다. 63페이지. 자, 우리 무형자산은 유형자산하고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내구성이 있는 무형의 자산이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형체가 없다라는 거. 자, 근데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 자, 이 무형자산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자, 조건이, 자, 형체가 없는 무형자산인데도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그럼 이 식별 가능성이라는 건 형체의 식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자산의 가치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트레이닝복을 입고 왔어요. 옆에 삼선이 꺼져 있어요. 어디 건지 알겠죠? 혹은 제가 옷을 입고 있는데 가슴에 바나나킥이 있어요. 그럼 어디 건지 알겠죠? 그게 식별인 거예요. 아, 이건 어디 거다. 이런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아무 때나 삼선이나 바나나킥을 쓰면 당연히 디자인권이나 상표권 침해를 해서 손수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기 그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자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자산이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유입 효과가 당연히 있어야지 자산의 인식 요건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산은 내 재산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원래 우리 회계상의 자산은 우리 자금을 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산이라는 건 미래의 경제적 더 많은 효익이 유발되도록 만드는 요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무형자산이니까 얘도 그런 요건을 같이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 적혀 있는데 또 좀 더 몇 가지 더 이야기하면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형체가 없는데 얘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고 나 혼자서 얘 얼마짜리야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뢰성 있게 누가 봐도 그 정도 가치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지 우리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형자산의 종류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 회계 기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립하는 게 세법들하고 다 같이가 1977년도에 거의 다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1977년도에 우리가 일본에서 들어왔다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 일본에서 들어왔다기보다는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그 우리 유럽 쪽이나 이런 데서 법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유럽 언어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것보다 일본 애들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말은 그 일본어로 하여튼 쪽발이 말을 쓰는데, 그런데 글자는 히다가라 가타가라가 있는데 그 번역하는 거는 한자로 써놔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도 한자를 쓰다 보니까 그걸 번역하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걔네들이 번역해 놓은 걸 이제 우리 한자를 또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써서 이제 일본 걸 쓴 것처럼 되는데, 일본 걸 가져온 게 아니고 이제 유럽 거 번역해 놓은 거를 우리가 가져와서 썼어요. 근데 그 1977년도에는 그 이유인 제가 기억이 남는, 저는 아직 어릴 때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달할 거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형자산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 기업들이 뭔가 장부는 써야 되고, 그리고 옛날에 뭐 이병철이나 이런 사람들도 정주영도 뭐 글로벌 기업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경영 전문가들은 있었겠죠. 그럼 이 무형자산에 어떤 것들을 써야 될까? 이제 개정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에 있는 무형자산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근데 이 권리금을 개정 과목으로 쓰려니까 적절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무식한 놈들이 영어권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 영어권은 원래 프랜차이즈를 한국말로 쓴 거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 권리금을 영어권으로 써버려서 이 뒤늦게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이제 무형자산들이 막 이제 자산적 가치를 인식을 하죠. 특히 그 한미 FTA 협정하면서 무형자산의 가치가 확실하게 명확해졌잖아. 우리 딴 따라 그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사람들 있죠. 춤추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노래 부르고 작곡가들, 이 사람들 옛날에 돈 못 벌어 먹었어요. TV 나와야지 돈 벌어 먹고. 옛날에 불법 복사 테이프 막 팔고 할 때도 그냥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알고 자기 불러준다고 놔두는 시절인데,
지금은 음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받아먹을 수 있는 게 그때 시절에 일어났죠. 그 이후에 무형자산에 대한 개념이 싹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영어권 써야 되는데 딴 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는 개념 과목을 프랜차이즈라고 써요. 그래서 외래어들을 많이 써요. 그럼 이제 이 영어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영어권에 제가 방금 그 권리금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럼 권리금 가지고 생각했을 때 이 영어권의 중요한 건 외부에서 구입하는 건 인정할 거예요. 외부에서 구입하는 건. 그런데 내부 창출한 영어권은 인식하지 않을 거예요. 내부 창출한 영어권을 인식 안 한다는 건 이런 이야기예요. 자, 제가 잘 되고 있는 음식점을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식당에 있는 물건들하고 뭐하고는 집기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치 있었어요. 그럼 권리금까지 해서 1억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 받는 거는 5천밖에 안 되는데 나는 1억을 줬죠. 그 차이 나는 금액 5천만 원을 영업권이라고 써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돈 주고 사왔고 그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빈 가게에서 나 혼자서 떡볶이 장사를 했어요. 아, 장사가 잘 돼. 사업 확장하고 싶어서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갔는데 저보고 재무제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산 생각했는데 내가 이 가게를 판다면 권리금 1억 받을 수 있겠는데 영업권 1억이라고 쓰면 은행은 저를 미친놈으로 볼 거예요. 나 혼자 듣는 거죠. 그런 거는 인정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무형자산을 인정 안 한다가 아니에요. 영업권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영업권을. 우리는 개발도 해야지. 당연히 개발에 대해서는 당연히 할 건데 영업권은 내부 창출하는 건 인정 안 한다. 나 혼자 뜯은 건 인정 안 하고 돈 주고 사온 것만 자산으로 인정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다음 우리 산업재산권이라고 있죠. 우리 산업재산권은 우리 장부에 보면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뭐 특허, 디자인권, 실용신앙권 뭐 이런 것들을 쓸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야. 그래서 개정 과목으로 산업재산권 썼는데 얘는 사실 분류예요. 분류. 그래서 우리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럼 얘네들을 나중에 다 합쳐가지고 산업재산권이라고 분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른쪽에 적혀 있는데 오른쪽 작은 점 적혀 있는 게 개정 과목이에요. 디자인권도 개정 과목이고, 근데 이걸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이나 개정 과목도 쓰는 곳에서는 이것까지 다 같이 합쳐서 산업재산권이라 쓸 거예요. 또 우리 뭐 광호권이나 개발비 소프트웨어 있죠. 저한테 의외로 이걸 많이 물어봐요. 소프트웨어 개정 과목이 뭐냐고. 소프트웨어예요. 라이센스 개정 과목이 라이센스예요. 그냥 너무 우리나라가 뒤늦게 이제 그걸 정립을 하면서 외래어를 한국어로 쓸 만한 적당한 말이 없잖아. 프로그램도 영어고 소프트웨어도 영어인데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 하는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이게 개정 과목이 뭐지? 근데 소프트웨어가 뭐지? 그럼 이건가 하고 쳐보면 나와요. 컴퓨터에. 자, 그럼 우리 개발비에 대해서 조금만 보면 개발비라는 건 이제 우리가 직접 뭔가 제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뭘 써도 불편하네. 지금 이걸 밑에 내려봤다 위로 올려봤다 펜펜에서 다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뭔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첫 단계를 연구 단계라 그래요. 연단고래. 연구 단계가 있고, 그럼 연구 단계에서 그 다음이 개발 단계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완성 단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연구 단계라는 건 이제 뭔가 얘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얘 타당성이 있을까? 얘 하면은 좋을까? 이렇게 하면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하는 단계가 연구 단계예요. 이때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가 연구비라는 개정 과목을 쓰고, 이때 들어가는 돈은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 처리. 자, 그래서 얘 될 것 같아. 성공만 하면 돼. 되면 확실하게 우리가 될 거야 라고 해서 개발을 시작해요. 그럼 이제 얘가 개발 단계인데 이때 들어가는 걸 경상연구 개발비라는 개정 과목을 쓸 거예요. 경상연구 개발비. 얘도 비용 개정 과목이에요. 비용 개정 과목. 그럼
이제 완성 단계는 뭐냐면 얘는 개발비라고 쓸 건데 개발비. 이 개발비라고 쓰기 위해서는 자산의 인식 요건을 완전히 충족해야 돼요. 자산의 인식 요건을 완전히 충족했을 때 개발비라는 자산 계정 과목을 쓸 수 있어요. 제가 완전히라고 쓴 거는 조금이라도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얘는 개발비라고 하면 안 되고 경상연구 개발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개발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애매하다면 얘 성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러면 이 경계선이 모호한 경우에는 이때는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문제 봤는데 아는 건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그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계가 애매하면 얘는 완전히 충족할 때니까 모호하다는 건 완전히 충족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이론 시험에서 써먹는 멘트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65페이지에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무형자산의 상각은 직접법하고 간접법하고 선택이 가능해요. 유형자산은 간접법으로만 써야 돼요. 회계 기준에서. 그런데 무형자산은 직접법하고 간접법하고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선택 가능한데 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알려줘서 외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줄 만한 정보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없겠죠.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극심한 손상을 입어요. 제가 어제 이런 표현 썼죠. 극심한 손상이라는 건 망했다라는 뜻이라고. 그죠? 왜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극심한 손상을 입냐면 우리가 특허를 냈어요. 아, 너무 좋아. 그거 얼마 못 가요. 딴 특허 나오거든. 그러면 우리 자산의 가치가 있다가 가치가 팍 죽는 걸 극심한 손상을 입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취득원가에 대한 개념도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말 없으면 일반적으로 간접적으로 직접법을 사용할 거예요. 아무 말 없으면. 그럼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얼마 대변에 뭐 개발비라면 개발비 얼마 이런 무형자산 계정 과목을 직접적으로 줄여서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장부 가격이 직접적으로 차감한 잔액만 남아 있겠죠. 나중에 지금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아할 거니까 나중에 그래서 장부 금액을 알려주면서 언제 사왔다 이렇게 알려주면 몇 년간 감가상각한 금액이네 라는 걸 생각해서 올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가야 돼요. 그래서 직접법으로 쓴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만약에 간접법으로 상각누계액이라고 대변에 써서 외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다면 그냥 직접법으로 쓸 거예요. 무형자산은 우리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라는 걸 관리하고 있다는 걸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내용 연수를 오래 가지고 가고 싶어 해요. 일반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그냥 빨리 비용 처리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게 우리 이익도 작게 나오고 좋기 때문에 내용 연수를 짧게 하려는 습성이 있는데 무형자산은 오랫동안 우리가 통제하고 있고 권리를 행사하고 싶기 때문에 관리에 따른 흔적을 위해서 길게 가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즈니 미키마우스 아시죠? 그것도 당연히 걔에 대한 저작권들이 있겠죠. 근데 걔 기간이 20년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끝나요. 그래서 미키마우스를 좋아하시는 분은 미키마우스를 보면 걔가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다리가 길어졌다 줄었다 그래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변형시키면서 걔를 계속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남자분들 좋아하는 그 나이키 그 에어 조단 있죠? 그 에어 조단도 아랫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해요. 그게 다 그리고 삼선 우리 아디다스 있죠? 그 삼선의 두께도 처음에 전체가 다 두꺼워졌다가 그 다음에 줄 라인별로 두꺼워졌다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일 얇은 라인 있죠? 그걸 우리 코카콜라 정책이라고, 원래 옛날에는 삼선 슬리퍼를 마음대로 못 썼어요. 그러다가 걔네들이 이제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삼선 슬리퍼에 대한 기본 원조 있죠? 그걸 자기 디자인권을 갱신 안 시키면서 풀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삼선 슬리퍼가 학교 실내화처럼 쓰게 됐죠. 제 어릴 때는 다 하얀색 그 실내화 신고, 저는 깐장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학교에.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는데, 근데 그게 그 기업의 그 디자인권을 이제 관리하는 걸 이제 전략적으로 푸느냐 아니면 계속 잡고 가느냐. 그래서 걔네들 그 라인의 두께가 있어요. 그것만 딱 정해놓고 나머지는 또 다 걸어놨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 디자인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걔네들이 걸어놓은 외 나머지 두께로 하면 삼선이 이상하게 보인대요. 내 눈이 막눈인지 다 똑같아 보이던데 걔는 틀리다 그러더라고. 이런 게 이제 우리 무형자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 무형자산의 삼각은, 하는 거는, 자 이제 이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자, 삼각은 모든 삼각 방법을 사용 가능해요. 자, 모든이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가 유형자산 삼각 방법을 2개밖에 안 봐서. 근데 다음에 책 바꾸면 제가 더 몇 개 더 할 거라 그랬었죠. 그 모든 삼각 방법을 다 사용이 가능해요. 모든 삼각 방법을. 그런데 무형자산은 형체가 없고 가치가 얼마 다른지 모르다 보니까 합리적인 삼각 방법을 못 찾을 시 정액법을 사용을 해요. 모든 삼각 방법 쓸 수 있는데 합리적인 방법을 못 찾을 때 정액법을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을 무조건 웬만하면 못 찾아서 정액법으로 실기를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론 시험에 나왔을 때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내가 스스로 정액법으로 했네라고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의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의법으로 할 수는 있지만 모든 거 다 쓸 수 있어요. 못 찾았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무형자산은 내용 연수를 원칙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내용 연수를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다면 내용 연수를 20년 초과가 가능해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다면 우리는 내용 연수 20년이 초과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무형자산의 잔존 가액은 없다. 잔존 가액은 없는 것으로 해요. 얘를 내용에서 20년 잡았는데 20년 뒤에 얘 가치가 얼마인지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자, 그러기도 전에 손상만 안 있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에요. 자, 이게 우리 이론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을 전부 다 그냥 한 방에 다 정리한 거예요. 얘만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잘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무형자산의 이론 기출 문제가 자주 나와요. 무형자산의 이론 기출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그럼 나와봐야 얘네들이에요. 거의 다.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이제 65페이지에 무형자산까지 다 썼고, 자, 무형자산한테 저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적어놨는데 감가상각이라 안 하고 그냥 상각이라고 하죠. 상각이라고 하고, 얘가 가치의 하락이지 달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감가라는 건 달아 없어진다는 뜻 표현의 의미가 있는 거고, 상각은 그냥 가치의 하락 있죠. 얘를 줄여간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쓴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따라서 쓰고 있어요. 자, 다음 이제 우리 뭐 회계 처리는 이 앞에 먼저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갑시다. 자, 기타 비유동 자산은 우리 자산인데 도대체 언제 현금화될지 모르는 거. 이게 도대체 언제 내 통장에 들어와 그랬는데 내일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내가 끝날 때까지 이 회사에서 끝낼 때까지도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기타 비유동 자산이에요. 자, 첫 번째가 임차 보증금이라고 적혀 있죠. 자, 임차 보증금은 내가 뭔가를 빌리면서 돈을 거는 거잖아. 그럼 임차 보증금은 내 돈인데 다른 사람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 언제 돈 될지 모르죠. 자, 내 돈인데 다른 사람 가지고 있으면 제가 뭘 쓰라 그랬죠? 거래처 쓰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얘도 거래처를 꼭 써야 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임차 보증금도. 자, 다음 우리 전세권이 있죠? 전세권 보이시나요? 지금 전세권 보고 있는 여기 분류가 어디죠? 기타 비유동 자산이죠? 그죠? 자, 전세권 보이시나요? 여기 어디라 그랬죠? 기타 비유동 자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에서 무형자산이나 섞어 놓으면 얘도 무형자산 같아 보여요. 그래서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 전세권 받다는 거 기억해 두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같이 섞어 놓으면 깜짝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 전세권은 기타 비유동 자산이다. 여기 안 적혀 있는데 우리 전에 공부했던 그 부도오음과 수표 있죠? 그것도 기타 비유동 자산 분류로 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때 당좌 자산인데 언제 받을지 모르니까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보내기 위해서 계정 과목 바꾸는 거였잖아요. 그게 그 기타 비유동 자산 계정 과목이었어요. 자, 우리 자산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자산 엄청 길었어, 그죠? 부채는 이제 금방 끝날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66페이지에 유동부채로 와서 자, 유동부채라는 건 보호기한 총률로부터 1년 이내 갚아야 되는 것들 혹은 정상영업주기 이내 1년 이내 갚아야 되는 게 이제 유동부채죠. 자, 그럼 이 유동부채의 첫 번째 적혀 있는 애가 매입채무네요. 매입채무 앞면 있죠. 자, 매입채무 계정 과목은 두 개. 의상매입금, 지급보험. 이걸 쓰는 경우는 우리가 계정 과목으로 상품이나 원재료 샀을 때 샀으니까 상품 원재료는 차변에 쓰고 대변에 외상했으면 외상매입금, 어음발행했으면 지급보험이라 쓰는 거죠. 그럼 상품 원재료가 아니고 비품 샀으면 그렇죠, 미지급금이죠. 미수금은 못 받은 돈이잖아요, 그죠? 그럼 외상했으면 미지급금, 어음발행했어도 미지급금. 그게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고 오른쪽 67페이지에 네모 박스에 다시 한 번 더 일반적인 상거래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죠. 매우 중요한 거니까 알고 있어도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절대 실수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실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뭔가를 이제 배운 게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걔만 생각이 나서 이제 안 까먹겠다 싶은데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게 많을수록 이제 걔를 등한시하는 건지 까먹는 건지 이제 얘가 실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나중 다 하나 같은 게 몰라서 틀리는 것들이 아니고 제가 조심하라고 하는 건 실수라는 걸 스스로 다 인지하는 것들이니까 연습할 때 완벽하게 해야 돼요. 자, 다음 이제 그 아래 미지급금도 어떤 건지 알겠죠? 방금 같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아래 미지급 비용이라고 있죠? 옆에 결산용이라고 적어두세요. 우리 결산용이라고 전에 미수수익 그리고 성급비용이라는 걸 계산용이라 적었었죠. 이번에 미지급비용 결산용이라 적어놓고 자, 다음
아래에 선수금이라고 있네요. 자, 선수금 뭔지 알겠나요? 그렇죠? 우리 선급금 하면서 같이 봤잖아요. 제가 부채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선급금은 내가 돈 주고 나서 미리 준 돈이라 해서 먼저 선 주급자라고 차변에 선급금 쓰고, 꼭 잊지 말라 한 거 거래처 꼭 써라 그랬죠. 그럼 반대로 얘는 내가 돈을 받았어요. 계약금을. 그러면 대면에 이유 적는 게 먼저 선 받을 수. 그래서 선수금이라 쓰고 어디에 받았다 써줘야 되겠죠. 미리 받은 돈은 아직 내 돈 아니라서 부채니까 대변에 쓴 거예요. 선수금을. 미리 준 돈은 아직 내 거니까 내 자산이라고 차변에 써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서 선수수익이라고 있죠. 얘도 결산용.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결산용이라 쓴 건 4개밖에 안 돼요. 4개 해야겠어. 그죠? 자, 그래서 그 아래 손익 발생과 이연 적혀 있는 게 얘가 결산용에 이제 정리해 놓은 거예요. 뒤에 계산가명에 또 적어 놨어요. 자, 이제 우리 예수금이라는 걸 볼게요. 예수금. 자, 이 예수금은 우리가 대리 납부 위에 징수하는 금액을 예수금이라 그래요. 우리가 대신 납부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돈들을 우리 예수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회사에서 사장님이 나이 있으신 분들은 원천징수했냐 이런 말을 야 예수했어? 라고 이런 물어봐요. 그 원천징수한 거를 예수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돈은 내가 대신 납부하려고. 자, 여러분들이 뭐 월급이든 무슨 돈이든 간에 돈을 받아요. 그럼 그 돈을 전부 다 받아서 여러분이 세금을 낼 거라는 믿음이 우리 국가는 있을까요? 단 1도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것 때문에 그 돈을 지급하는 사람한테, 원래 돈 버는 제가 벌었으면 제가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지급하는 저한테 제가 내야 될 세금을 떼고 주고 저보고 대신 납부해라는 게 원천징수예요. 지급자한테. 왜냐하면 받아가는 사람이 세금 안 낼 확률은 매우 높으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 돈 아니잖아. 100만 원 줄 건데 저한테 90만 원 주고 10만 원 세금 내면 나는 그냥 100만 원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받는 사람만 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10만 원 뗀다고 제가 말한 그런 걸 예수금이라 그래요. 근데 이 예수금은 꼭 그 원천징수한 금액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원들 건강보험료 낼 때도 절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회사가 절반 그리고 직원이 절반 하죠. 그럼 직원 월급 줄 때 절반은 떼고 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절반 합쳐가지고 같이 내겠죠. 그럼 그 떼는 것도 대신 내려고 쓴 거잖아요. 직원이 50%를 받아서 내는 게 아니고 회사가 낼 거죠. 그래서 그걸 예수금이라 그래요. 그럼 처음에 떼고 줄 때 예수금 썼다가 그거 납부할 때 얘 예수금을 지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내 돈 아닌 거죠. 대신 내려고 있는 거. 그래서 얘는 부채고.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 건강보험료 뭐 이런 것들 다 언제 내야 되죠? 언제까지 내죠? 다음 달 10일까지죠. 그래서 유동부채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 직원이 100명이에요. 100명의 그 소득세를 다 떼면서 세금을 거뒀어요. 그럼 100명 이름의 예수금의 거래처를 다 쓸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저한테 그렇게 시켰으면 회사 그만둬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채지만 부채가 거래 상대방이 국가거나 아니면 절대 불특정 다수거나 많은 다수인 경우에는 거래처를 안 쓰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거래처 쓰지 않을 거예요. 예수금은. 자, 그럼 이제 이 예수금의 붕괴하는 예를 볼게요. 자, 먼저 우리 회사 직원이 한테 급여를 200만 원을 지급을 해요. 근데 이 직원의 소득세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이고 지방 소득세가 5천 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것만 떼고 지급한다고 보면, 자, 나는 우리 회사는 급여를 줘야 되니까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면 보통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고, 그럼 돈 빠져나간 이유가 월급이죠. 그래서 월급의 계정 과목은 급여예요. 어렵지가 않죠. 자, 그럼 급여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분계는 자, 이 사람한테 얼마 주죠? 194만 5천 원만 주겠죠. 5만 5천 원은 세금 떼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 월급은 얼마예요? 200만 원이잖아. 분계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월급 얼마인데 얼마 떼고 이것만 줬다. 이렇게 분계될 거예요. 그럼 이 차이 나는 5만 5천 원. 이걸 예수금이라고 할 거예요. 예수금. 자, 급여 지급할 때 이렇게 했다가 다음 달에 원청인수 이행사항 신고하면서 이제 납부를 할 거예요. 5만 5천 원. 이 내 거 아닌 거 받아서 이제 다음 달에 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세금으로 5만 5천 원을 내면 이제 얘 지워야 될 거잖아. 그래서 납부했으니까 이때 예수금이다 5만 5천 원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회사는 얼마 나갔죠? 결론적으로는 200만 원 나간 거예요. 내 돈 아닌 거 가지고 있는 거니까 붙인 거예요. 우리 직원이 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 기분 나쁜데 원청인수 안 하고 걔 세금 안 내가지고 고탕 먹이면 안 되냐고. 그래서 내가 너 바보냐? 너 원청인수 이행사항 불성시 가산세 낸다고. 국가가 지금 지급하는 사람한테 꼭 하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곤란한 게 아니라 내가 사장님한테 욕 들어 먹어요. 그렇죠? 쓸데없는 벌금 내면 사장님이 당연히 저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 말고 자, 이 사람 똑같이 자, 소득세 하나만 쓴 거고 자, 이번에는 그럼 똑같이 급여가 200만 원인데 자, 직원의 건강보험료 부분만 가지고 볼게요. 그럼 건강보험료가 총 20만 원이 나왔다 볼게요. 20만 원이면 우리 정호원 부담분이 절반 10만 원이고 회사 부담분이 10만 원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직원한테는 얼마 빼고 줘야 되죠? 10만 원만 빼고 줘야 되겠죠. 우리 다른 거 빼고 이것만 빼고 준다고 분개하면 그러면 자, 얘도 우리가 급여 지급하면 이 사람의 월급은 200만 원인데 나는 보통 예금에서 190만 원만 줬다. 그럼 이때 이 10만 원도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해요. 얼마 납부해야 되죠? 그렇죠. 20만 원 납부해야 되죠. 그러면 20만 원을 납부할 거예요. 그럼 납부하면 이제 이거 낸 거잖아요. 일단. 그럼 얘를 지우기 위해서 예수금 10만 원이 오고 다음 그럼 이 10만 원은 우리 회사가 지원해 준 거죠. 그럼 우리 회사가 지원해 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들어오는 거 있나요? 그걸 비용 처리하는데 이건 원래 계정 과목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회사 마음이에요. 회사가 직원을 위해서 한 거다 생각한 것은 복리후생비라 쓰고 그냥 세금이라 생각하고 내는 것은 세금과공과금이라 쓸 거예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는 시험 문제에서는 계정 과목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두 개 중에 한 개 쓰라고. 근데 건강보험은 복리후생비라 쓰라고 항상 그러더라고. 그래서 복리후생비다. 그럼 이 복리후생비는 이 직원이 사무직 직원이면 800번대, 생산부 직원이면 500번대를 선택해서 써야 돼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비용은 어떤 부서 직원 거냐에 따라서 500번, 800번 구분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금은 어느 직원, 생산부 직원이든 사무직 직원이든 월급 주면서 원청인수 한 건 다 예수금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위에 지우는 건데 우리 회사가 지원해주는 비용만. 자,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또 왼쪽에 지우고
같이 급여 200만 원인데 국민연금 30만 원이 이 직원한테 나온다고 볼게요. 국민연금. 자, 그러면 얘도 종업원 부담분은 절반인 15만 원이고 회사 부담도 15만 원이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거 지급하면 우리는 또 이번에 차변의 급여, 이 직원의 급여는 200만 원인데 우리는 보통 예금으로 185만 원을 주고 15만 원만큼 우리가 예수한 돈이 있다라고 써두게 되겠죠. 지금 쓰는 방식이 다 이거죠. 계속 차변에 얘 월급 전체 얼마인데 얼마 떼고 얼마 줬다. 대변에 돈 줘야 될 거잖아. 계속 이런 식으로 분계가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이제 납부하게 되면 국민연금 납부하면 우리는 30만 원 납부해야 되죠. 그죠? 자, 이 돈을 30만 원 하고 차변에 예수금 얘는 얼마 지워야 되죠? 15만 원만 징수한 게 15만 원이잖아. 지우고 나머지 우리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건 이 국민연금은 얘도 복리후생비나 세금과원가 써도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써요. 얘도 비용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 직원 거를 지원해 줬냐라는 걸 우리가 써주게 될 거예요. 자, 이해가셨나요? 원리는 이해가시죠? 그죠? 자, 여러분 회사 갔을 때는 이렇게 두 개 다르게 안 쓰고 복리후생비라 하는 곳은 둘 다 복리후생비고 세금과원가라 하는 곳은 둘 다 세금과원가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제 좀 구분을 해서 얘는 뭐 해서 금액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풀라고 쟤네들을 명시를 주로 해주니까 제가 이걸로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회사 지원해 주는 걸 건강보험을 복리후생비고 국민연금을 세금과원가라고 한다라고 봤을 때, 자, 그럼 이제 우리 회사가 급여 20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소득세, 지방소득세 5만 5천 원 하고 그리고 건강보험료 우리 자기 부담분 10만 원과 국민연금 자기 부담분 15만 원을 공제한 후 지급하다라고 볼게요. 당연히 시험 때는 같이 합쳐서 나와야지. 그죠? 자, 그럼 자, 얘네들 분개하면 자, 차변의 급여 200만 원이고 자, 그럼 일단 이거 생각하면 돼요. 이게 다 합치면 얼마예요? 30만 5천 원이다. 맞죠? 그럼 30만 5천 원 예수금 30만 5천 원이다. 보통 예금으로 169만 5천 원이다.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쓰다가 버벅거린 건 산소의 버퍼링이 왔던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우리 회사가 그럼 이제 얘네들 전부 다 납부한다고 볼게요. 자, 그럼 납부하면 자,
총 우리가 납부해야 될 돈 얼마인지 알겠나요? 자, 산수 안 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예수금 30만 5천 원. 그럼 자기부담금 다 끝났죠? 회사 지원해 주는 거. 국민연금은 복리후생비 똑같이 1대1로 지원하는 거니까 10만 원. 그리고 세금과 공과금 15만 원이다. 그럼 55만 5천 원을 지급하면 되겠죠. 이게 우리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는 그 분계예요. 만약 이걸 그냥 한 번에 이해 잘 되신 분은 뭐 앞으로 계속 나와도 실수 안 해요. 우리가 1대1로 지원 이렇게 해주니까 직원한테 이렇게 원천징수했다 그러면 우리 회사도 똑같이 이거는 지원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 예수금하고 완전 반대되는 말은 아닌데 이제 비슷한 일부가 반대인 게 있어요. 지금 예수금은 우리가 대신 내려고 그 지급 받는 자한테서 원천징수하는 거죠. 이걸 좀 어떤 속된 말로 하면 돈 뗀 거죠. 돈 떼고 준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받으면서 돈 떼이는 걸로 볼게요. 우리가 세금 떼이고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돈 떼있다니까 이상하네. 세금 떼이고 받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설명드리려는 개정 과목이 산납세금이라는 개정 과목이에요. 얘는 자산이에요. 얘는 반대로 예수금이라는 부채를 보면서 자산 개정 과목인데 우리 교재 68페이지 제일 아래에 산납세금 자산 적혀 있어요. 68페이지 제일 아래에. 그죠? 자, 일단 산납세금은 이렇게 정의를 해본 적은 저도 처음인데 법인세 미리 납부한 거예요. 미리 한글이 항상 왜 이래? 자, 미리 법인세를 미리 납부한 거예요. 자, 법인세는 올해 그럼 이 법인세는 2020년 귀속분 법인세는 언제 납부를 하죠? 그렇죠. 2021년 3월까지죠. 3년도 종료일이 12월 30일이라면 3월 안에. 참 대한민국 사람은 자, 얘도 3월까지고 종합소득신고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25일까지인데 꼭 그날에 하죠. 그것 때문에 일할 때 힘들어 죽겠어요. 그날까지지 그날에 하라는 것도 아닌데 왜 꼭 그날에 나타나가지고 사람 죽게 만들려고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나중 되면 자기 스스로 직접 신고하는 회사들이 그날에 하다가 빠뜨려서 한번 데이면 이제 5일 전에 하기 시작해요. 그 사이에 빠뜨린 건 집어넣어도 25일까지니까 20일날 했다가 예를 들어서 빠뜨린 건 넣었죠. 그렇다고 해서 가산세나 이런 게 없거든. 근데 25일날 했다 빠뜨리면 그 다음부터 사장님 눈치 보면서 다른 것 때문에 문제 생겼던 것처럼 거짓말 해가면서 막 해야 돼요. 아니면 눈치 보이니까. 자, 그럼 지금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지금 오늘 돈 보면 내년에 내야 되잖아. 그런데 올해 미리 세금 떼이면서 세금 내는 효과가 나버린 것들은 산납세금이라고 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첫 번째 원천납부세. 자, 원천납부세액은 법인세 용어고 우리 흔히 말하는 원천징수 당한 거예요. 징수 당한 거. 자, 우리 회사가 이제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 들어온 게 이자 받은 거예요. 그럼 이자 수익이다라고 써야 되겠죠. 그럼 이자가 100만 원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이자 얼마인데 세금 얼마 떼고 얼마 받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앞에 월급은 월급 얼마인데 얼마 떼고 얼마 줬다 쓴 거고 이 반대로 우리가 이자나 뭐 받을 때는 이자가 얼마인데 얼마 떼이고 얼마 받았다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럼 얘 떼일 때 25만 원 떼었다 볼게요. 그러면 75만 원이다. 그러면 25만 원만큼 세금 떼인 거죠. 이 세금 떼인 걸 우리는
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둘 거예요. 자, 이 선납세금은 왜 이렇게 처리해 두냐면 나중에 법인세 계산할 때 이걸로 계산할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수익 비용 가지고 이익 가지고 계산할 거잖아요. 근데 보통 얘기하면 돈 들어온 걸로 세금 계산 안 하잖아요. 이걸로 계산하는데 얘 세금 떼었죠. 그래서 자산으로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 방에 얘 빼고 낼 거라고 정리하려고 두는 거예요. 미리 낸 세금이다라고. 지금 떼었는데 세금은 이걸로 계산할 거니까 손익계산서에서 그러면 나중에 얘 빼고 낼 거다라고 써야 되겠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중간연합세. 자, 중간연합세액은 자, 이 법인세 내년 3월 달에 내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세수학부 1위가 부가가치세법, 2위가 소득세법, 3위가 법인세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3개월마다 받고 있고 법인들한테 원래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게 아닌데 과세기간 6개월에 한 번 받아야 되는데 3개월 받고 있는 거 임시적으로. 그리고 얘는 내년 5월 달에 해야 되는데 올해 얼마 벌지도 모르는데 월급 받으시는 분한테 계속 세금 떼고 있죠. 가리세액표라는 거 내서 일단 세금 줘. 나중에 정리해 줄게. 그게 연말정산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미리 지금 세수확보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도 빨리 세수확보를 좀 빨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 올해 사업도 안 했는데 너 전년도 거 2019년 귀속분을 올해 3월 31일 날 법인세 신고했네. 총 법인세가 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이었어. 그러면 너 올해 절반까지 6월 30일까지 사업 열심히 잘했어.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 전년도 거 절반은 미리 내라고 하는 게 중간연합세액이에요. 그럼 250만 원 미리 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국가가 갑이니까 250만 원을 내고 얘도 선납세금 250만 원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는 거예요. 왜냐면 미리 냈으니까 아직 얼마 붙지 모르는데 그럼 내년에 이때 낼 때 지금 얘네들 빼고 내려고 선납세금이라고 정리해 두는 거예요. 정리를. 자, 그리고 한 개는 여기에 좀 쓸게요. 수시부가액이 있어요. 수시부가액도 선납세금이라고 써요. 수시부가액은 여러분 나중에 회사 가셨는데 수시부가액 나오죠. 마음속으로 우리 회사의 과거를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수시부가액은 탈루나 탈세를 했던 회사들 있죠. 세금 안 낼까봐 수시를 부과시키는 거예요, 때때로. 근데 우리 회사에 수시부가액이 나오면 수시부가액이 잘못한 거 없이 나오죠. 그게 어떤 때 나오냐면 국가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 경실련이나 이런 데 연락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에 대한 조사 나오고 그쪽에서 요구해 가지고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몇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요. 그거 말고 나온 건 세금 한번 걸렸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기 애매하니까 걸렸다고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냥 적어놓은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 자, 보세요. 왼쪽에 아래 쓰면 안 보이니까 이쪽에 12월 31일 날 올해 2020년 12월 31일 날 자, 법인세를 계산해 봤더니 총 법인세가 뭐 예를 600만 원이라고 볼게요. 600만 원. 그럼 법인세도 세금 내야 되는 거니까 나한테 비용이죠. 근데 내년 납부할 때 2020년도 번 거에 대한 세금인데 내년에 비용 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비용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법인세 등 혹은 법인세 비용이다라고 해서 얘 세금이 600만 원이다라고 쓰는데 그런데 지금 나는 오늘 안 낼 거죠. 내년 3월 달에 낼 거잖아. 그래서 미지급 세금이라고 써둘 거예요. 그런데 내년 3월 달에 600만 원 다 낼 게 아니라 이제 장부 차변에 있는 이 선납세금을 빼고 낼 거예요. 얘 빼고 내야지. 그래서 얘 이제 차변에 있던 애를 이제 지우는 거예요. 대변에 선납세금 얘 얼마죠? 275만 원을 빼고 그러면 325만 원을 내년 3월 달에 내겠다고 정리해 두는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 이제 이렇게 정리하기 전까지 쫙 모아뒀다가 이제 연말에 얘를 정리를 할 거예요. 이게 우리 결산 때 해야 되는 분계예요. 결산 때 자주 나오는 분계예요.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내년 2021년도 3월 31일 날 납부한다면 이제 얘 그냥 와서 납부하면 되죠. 미지급 세금 325만 원, 보통 예금 325만 원이다. 이렇게 분기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때 쓰는 게 선납세금이에요. 자, 이 선납세금의 성격이 뭐라고 했죠? 자산이죠. 자, 얘 자산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세요. 왜냐면 전에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 딱 이거였는데 이 분기였는데 뭐 금액은 틀렸지만 선납세금 쓰려고 하는데 문제에서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글자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자산? 그럼 무슨 계정 과목이지? 선납세금 쓰려고 했다가 자산 처리하려고 하니까 딴 계정 과목인지 알고 딴 계정 과목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시험에서 꼭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적혀 있어요. 왜 자산으로 처리가 적혀 있냐면 저한테 분개시키면 얘 법인세 등 얘도 법인세 등 처리해버리거든. 신문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처리 많이 해요. 굳이 뒤에 가서 이거 왜 정리해? 그냥 법인세 등 다 처리해버리고 나머지만 또 법인세 등 처리하면 한 방에 끝나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문제 내는 사람이 원하는 계정 과목은 선납세금이라는 뜻으로 자산으로 처리하시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계정 과목 찾아가면 안 되고 선납세금으로 처리를 하면 돼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 말고도 얘네들이 원하는 계정 과목만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시험은 실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얘가 원칙이에요. 제가 방금 한다는 건 제가 편법이고 내 말고 다른 담당자가 오면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정리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예수금까지 받고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또 뒤에 있는 단기 차입금, 가수금 다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